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선거 관리는 한 주의 시작 4월 8일 월요일 오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맞은 선거 마지막 휴일.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회초리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최소한의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여야 대표는 각각 경기, 인천과 서울 등 접전지를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의료계 대표들이 윤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의 최근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만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부 의대들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 위성이 조금 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돼 현재 교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성은 구름이 끼었거나 악천 후에도 관측이 가능한 전천후 위성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주말 끝난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자, 여당은 보수층이 결집한 거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분 거다.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면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사전 투표율 분석과 판세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에 정치권도 바로 화답을 했는데요.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사전투표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좀 익숙해졌다 이런 또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었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 등의 방식이 좀 병행됨으로써 보수 진영에서 지금 많이 결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이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뭐 굳이 내가 투표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 열의, 적극성, 그다음에 이번 투표에 대한 의미부여 이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은 견제와 심판 쪽이 높은 거죠. 그것이 현재의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현상에 대해서 여야가 각기 해석을 내리고 있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자 먼저 신조호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좀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안착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본투표, 사전투표 나눠서 하는 그 분산투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유권자들이 나눠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 그동안에 사전투표를 향한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그 불신이 좀 있었는데 그 불신을 저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고 또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막판 대결집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 초래된 여러 그 막말 후보들이나 그 편법과 불법, 꼼수 후보들의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인 그 지지세가 이번 사전투표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 일단은 보수 쪽에서는 결집이 이뤄진 거다 봤고 일단은 보통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층에 좀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애써 해석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사전투표라는 거는 성향이에요. 그동안에 있던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요. 그게 과학적이고.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라는 거는 투표 성향 중에 심판의 성향이 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높으면은 좋은 것이고 낮으면은 심판보다는 솔직히 그런 거예요. 급한 거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배고프면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의사표현을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을 지켜줘야겠다. 정권 안전을 위해서 그래 느긋하게 가는 거는 본투표가 높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처럼 31.3%의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거의 총선과 대선급의 사이에 있는 투표율 수준입니다. 지난해. 네. 그러면 대선급에 가까운 사전투표를 보였다.
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체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민주당 자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예 대선급으로 심판을 하겠다. 대선 심판형 사전투표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번 사전투표율 정확하게 31.28%인데 반올림하면 31.3%. 이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입니다. 지난 3일에 사전투표율 31.3% 그리고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민주당이 1번, 비례가 3번이니까 1과 3을 대입해서 민주 승리를 기대한 수치다라고 직접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김 실장은 자신의 SNS에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자신이 휘말렸다면서 이 31.3 화이팅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여당 일부 인사들이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이러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아하.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뭐 설명을 부연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신기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투표율 어떻게 될지 좀 예측 한번 해보고 실제로 김 실장이 언급한 71.3%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전 투표율인데 저도 방송에서 31에서 2 논다. 그럼 저도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닙니까? 31에서 2 사이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대 추세나 첫날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최종 투표율은 저하고 다릅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60, 한 7, 8, 많아도 이게 60대 후반 70은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본투표할 분들이 사전투표 쪽에 옮겨온 거죠.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투표 날은 이제 조금 떨어져서. 그럼 왜 옮겼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수청에서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했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첫날에 다 사전투표하고 예. 제 주위만 보더라도 항상 본투표하던 분들이 이번에 사전투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4년 전은 이제 66이었죠. 예. 비슷하거나 한 1, 2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이 정도지 대선급으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선은 77이잖아요. 근데 대선은 이제 한 표도 4표가 없죠. 대구에서 투표하나 호남에서 하나 한 표가 카운트 되잖아요. 예. 근데 총선은요. 이미 대구 TK나 호남은 이제 거의 지역구 정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비례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투표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대선하고는 상당히 투표율이 차이 날 겁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실장이 기대한 71.3%까지 가리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한 68% 정도 좀 비슷한 예상하는데요. 수치시네요. 딴 이유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여론조사보다 10% 정도 적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면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한 78%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서 한 10% 좀 뺀다. 저는 통계적 경험에 의해서 한 68%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전투표에서는 지역별로 보면은 보수가 결집했는지 진보가 결집했는지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애써 이제 부정을 하시는데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네. 호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봐도 이제 진보가 집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들에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지역은 사실은 양당이 지역주의에 의해서 지역구는 그대로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투표율이 높고 한쪽은 낮은 곳은 높은 곳은 지역구 투표를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TK에서는 현 정권이 하는 모습들이 내가 보수지만 꼭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까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딱 이틀이 남았습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누가 막판 표심 잡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여야 어제 서로 견제하면서 지지 호소에 굉장히 많이 나섰는데 그 모습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이번 선거가 그냥 몇 년 만에 오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조국당은 박은정,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같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는 사람들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200명이 채워지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원래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더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런데 귀하다고 이쁘다고 옥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걔네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남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진짜 독재, 회초리 막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양당이 정말 막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뭐 좀 사실적으로 보면 48시간 정도 남았나요? 이제 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마치려면. 근데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줄곧 했던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심판을 해달라. 회초리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급하기도 하고 내용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게 민심을 듣지 않는 게 독재다. 근데 민심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민심을 안 들은 게 지금 이 입법부나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뭐 조국 대표까지 넣어서 그거 민심으로 거슬른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유가족들 진상조사 하라는 거 민심이 하라고 했어요. 최수근 상변 수사외압 부분 진상조사 하라고 했어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배우자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법, 국민들은 대다수 민심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누가 민심을 거슬렸죠? 스스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노스 침을 뱉는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표를 호소할 수 있는 미천이 바닥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조 대변인,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말도 함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향한 심판의 선거이지, 지금 민주당이 200석 운운하면서 탄핵을 또 서스럼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국회를, 그리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권력 찬탈을 위해서 입법부를 활용하겠다. 그 아주 검은 속내와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민심의 회초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쇄신하고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공명훈, 김준혁, 양문석, 지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이런 막말과 편법, 불법 후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비하한 대상은 뭐 국군 장병, 여성, 이대생, 위안부 할머님들, 유치원 관계자들, 서울 시민 할 것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것에 대한 민심은 김준혁 후보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이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버티기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민심을 무시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의석 한 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 민심을 외면하고 여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지금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민심의 회초리 말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내일 모레 선거 결과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내로남불과 위선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의 철퇴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예. 민주당은 200석을 운운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입에 올린 적은 없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권력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게 그럼 탄핵을 운운한 게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장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빼앗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권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빼앗아간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 얘기죠.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석 이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독재에 가까운 이런 정권 운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무슨 탄핵을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노구를 이끌고 지금 전남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분들은 대통령 탄핵 외치고 계십니다. 민주당 내 많은 인사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거 다가올수록 정말 저희 패널분들도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좀 느끼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한번 이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몇 대 몇,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냐. 각 당 판세 한번 저희가 한번 정합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뭐 사전 투표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났다 생각해갖고 많이 예측들을 하는데 방금 저희 화면에도 나갔습니다. 뭐 국민의힘 몇 석, 민주당은 몇 석 이런 판세들이 나왔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대기실에서 사실 패널분들끼리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몇 석에서 몇 석이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분석하십니까? 뭐 개인적으로야 뭐 한 200석 이상 하면 좋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한 149석 정도 하지 않을까. 149석. 뭐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고요. 예. 너무 선거운동을 못해요, 여당이. 너무 못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사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셔서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토론하면서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의회 독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권 분립 국가에서.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권 분립 국가에서는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만이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의회가 다수당이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것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론도 하면서 말장난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앞에 나오는 대통령을 비판하셔도 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셔도 되지만은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는 좀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판세 분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한 140에서 50 정도로 해서 1당은 된다. 국민의힘 1당이 된다. 국민의힘 이제 1당이 전 된다 봐요. 그리고 이제 순수한 민주당이요. 진보당 새진보연합 빼고요. 예. 비례는 이제 몇 석 안 될 거예요. 그 비례 몇 석에다가 이제 지역구 하면 저는 민주당이 한 130에서 140. 국민의힘 일단 이긴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다음에 조국당이 한 10석에서 12석. 그다음에 나머지 당은 한두 석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보는 근거가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종편이든 제가 방송을 여러 개 나가요. 이제는 이제 모든 이슈가 김준혁, 그다음에 양문석, 그다음에 박은정, 이종건 이게 이슈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 어떤 논란이 있던 후보들 말씀하시는 얼마 거죠? 전까지는 모든 게 이종석, 황상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는 분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이슈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수나 어르신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좀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이고 화가 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전부 이게 분노가 아니고 앵그리 보수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이재명 조국 진짜 뭐 180, 200석에서 완전히 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이러면 나라가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걱정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자, 한번 이게 제가 내기를 했거든요. 네. 박진영 소장과 예. 내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1당이냐. 이건 내기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1당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탄핵 이야기했는데 조국당의 그 공약을 봤더니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조기에 종식한다는 거예요. 조기 종식은 탄핵, 개헌, 쿠데타 세 개인데 쿠데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개헌이 쉬울까요? 저는 탄핵도 조기 종식의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봅니다. 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맞는 누가 맞았는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처럼 야권이 종합해 보면 야권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대체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일단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어떤 호소였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지 당리 당량만 개선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민께 혼나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방탄국회, 막말국회 그리고 발목자의 국회로 4년 1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대결의 정치, 막장의 정치로 가는 모습, 이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제발 여야 간에 균형을 맞춰달라.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개헌 저지선만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를 낮춘 모습이었는데 손호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좀 의견과는 달리 국민의힘 중진들은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뭐 저분들이 전부 아마 사선일 때문에 세 분 다 사선 중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전략상 언더독 효과 있잖아요. 상당히 그 낮은 자세로 호소하는 이게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고 예. 따라서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아마 이제 그 국민들은요 항상 이제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이제 그 권력을 심판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벌써 성기를 잡았다, 뭐 이제 조기종식한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이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이게 오만한 거 아니야? 아마 이제 그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항상 위대한 국민은 균형을 잡아줘요. 어느 한쪽으로 이게 쏠리기는 안 할 겁니다. 4년 전에는 이제 진짜 보수가 교만해서 대참패를 했죠. 그때는 이게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이게 일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위기를 느낀다는 거는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뭐 저 중진 의원들은 저를 호소하지만 낮은 자세로 실제 선거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성규 소장님 꼼꼼하게 지금 발언하는 거 보시네요. 그러니까 뭐 지나친 희망사항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데이터나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대 총선을 다시 기억해 보시죠. 당시에 민주당의 지역구가 162석이었습니다. 비례까지 해서 180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84석, 그다음 비례가 19석이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21대보다 더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없잖아요.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이 민심이 들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대보다 국민의힘이 더 망가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너무 못한다. 말씀한 대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 당연히 곱지 않게 보죠. 해초리 때리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뭔 줄 압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거를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2대 총선은 21대는 오만하고 교만해서 졌다면 거기에 플러스 무지, 무능, 무자비 그리고 무대표적인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더 좋은 표를 줄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투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죠. 근데 저격에 나서왔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뒤따라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장관 기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 그러니까 5일에 부산에서 명지 일동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자신의 일정과 장소를 급 변경을 해서요. 똑같은 곳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 사람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부산 명지동이 조국 대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라면서 윤 대통령은 그거 모르고 명지동을 선택을 했겠지만 나는 마음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윤 대통령 사전 투표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장관 기자. 보통 배우자들도 여사들도 다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남구청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는 서울 서초동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투표를 한 거죠. 자, 당시에 경력, 논문 등 여러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좀 잠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때는 같이 또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성태윤 정책실장, 이돈 홍보수석 등과 함께 부산에서 투표를 했고요. 네.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선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4개월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박준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반 투표를 하지 않은 부분. 아무래도 좀 여권 지지율 미친 영향을 좀 고려한 걸까요? 뭘까요? 그렇겠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사건으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방송에 얼굴 보이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민생 토론회를 24회나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두 패널들께서 민주당이 오만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감정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격전지라고 하는 부산까지 오셔서 저렇게 투표를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저는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여기에 또 재밌는 통계치가 있어요. 네. 사전투표가 같은 영남인데 PK는 아주 낮은데 PK는 상대적으로 제법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조국혁신당 효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보수가 PK에서는 결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혹시나 보수가 결집하더라도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효과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거 오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투표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부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한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씨하고 같이 안 했습니다. 오늘 재판 가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부인 거 안 했어요. 조국 교수도 이제 정경심 교수 안 했어요. 근데 굳이 김건희 여사만 좀 비판한 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다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대표 변호사님은 이 예를 들어 배우자들이 다 각자 따로 한 이유들 어떤 따로 한 게 의식을 이제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제 전략적 요충지에서 사전 투표를 지방에 사다 보니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카이스트 네. 전략적으로 게 중요하게 갔잖아요. 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조국 교수도 부산에서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거 신촌에서 했거든요.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흩어져서 지방에 사다 보니까 배우자들이 못 간 걸로 봐요. 이건 짚어야 되는데요. 예. 각 당의 대표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중에 자꾸 그런 거 실토하시면 안 돼요. 자, 장가 기자, 이를 두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뭐 어떤 논란 일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투표를 각자 대표들이 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 공개 행보를 좀 자제해오던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죠. 최근에 좀 모습을 좀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좀 조용하게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오는 8월 법원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 역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개 행보를 자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에는요.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계양구에서 진행된 계양갑을 합동 출정식에 김혜경 씨가 참석을 했고 또 29일에는 이 대표가 재판을 마친 후 계양을로 돌아와서 진행한 유세 현장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내일도 오전 10시 반부터 한 차례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또 당 전체 유세도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가 좀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 기자, 이번 사전투표 하나 더 얘기하면은 투표 인증 말고 이번엔 유세 기간에 화제됐던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이 대파 인증이 이어졌는데요. 이를테면 대파 모양의 인형을 들고 투표소에 온다든지 네. 아니면 대파 머리끈, 대파 볼펜 등을 들고 사전투표소에 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을 놓고 이를 환기하고 좀 확산시키기 위한 인증샷 등이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가져오는 건 정치적인 표현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면서 대파 반입을 금지한 건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야권의 반발을 산 거죠. 그래서 대파 대신에 쪽파를 들고 가서는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되네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투표소에 파가 등장하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의 대파 금지령, 유권자들은 대파를 인증하는 모습들 어떻게 좀 이 현상 파악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 꽃이라는 게 실감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 대파를 먹는 음식 아닙니까? 대파를 무슨 정치적 표현물까지 격상을 시켜놨어요.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선관위가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구를 걸어놓고 하는 거는 금지를 해야지요. 근데 이 대파를 가지고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걸 막는다? 근데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대파 한 뿌리에 국정의 신뢰가 흔들릴 정도였나? 그러면 대파 한 뿌리에도 흔들릴 국정이라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무슨 국정에 대한 운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 이 정도는 그냥 큰 의미에서 그냥 웃어 넘겨야지요. 근데 대파에도 흔들리는 윤석열 정부 참 안타깝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정말 대파를 장을 보고 간 분들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 신조 대변인, 그리고 일단 대파 반입 금지하니까 여기에 좀 반발 느낀 일부 유권자들은 뭐 명품백 로고 쓴 종이 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가기도 했는데, 야, 이런 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진영 원장님의 지적을 제가 받아들여서 네.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서용주 대변인께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다른 구성원들한테 한 것이었는데 예. 그것이 조금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대파를 금지한 게 아니라 정치적 표현물로서 금지를 한 것이에요. 이 첫 질의응답에서 질문자가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에 대파를 내가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소 안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파를 들고 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정치적인 그 의사 표현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안내를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대파 자체를 금지시킨 것 마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파틀막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가면서 심소봉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신데 선거법 관련된 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치 표현을 투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개양 주민의 선택을 받으러 지금 총선에 나왔는지 의문이고요. 이런 식의 그 정치 표현을 어떻게 보면 희화화한 것이다. 그 투표소 안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정치적인 그 의견을 압박하는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정치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자, 투표소 대파 제한 관련해서 여야 대표도 관련해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국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파 흔들면서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정치를 조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 이렇게 대파 논쟁을 계속 띄웠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김진혁 후보 막말 논란 유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막판에 이런 거 나왔습니다. 대결입니다. 김준혁 막말 대 대파. 여야의 아킬레스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파는 이슈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양파 시대입니다. 양파. 네. 조국 대표의 별명이 양파조입니다. 일본말 하면 이게 담아내기 조라 그래요. 까도까도의 의혹이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번에 리틀 이재명 이현욱 있죠. 이 부인이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재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의혹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다음에 그 양파 김도 있죠. 김준혁. 이분에게 지금 오늘 유치원 연합에서 집회합니다. 완전히 박정희, 뭐 이화여대,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 의사단체, 유치원까지 온 데게 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양파 김이고요. 그다음에 양파 양도 있죠. 우리 그 안산에 그분들에게 그 양문석, 그분들에게 의혹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수사까지 의뢰됐잖아요. 그다음에 양파 박도 있죠. 박은정. 계속 남편이 정관되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게 진보 후보들의 위선, 이 양파처럼 까도 의혹이 나오는 이 양파가 화제지. 이미 대파는요, 이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파 가격을 3, 4천 알아요. 다만 이게 할인 행사 와서 이게 좀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게 일부 다 잘라버리고 가짜뉴스로 파틀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게 대파값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7, 8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이게 농산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예요.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본장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막판에 사실 이틀 남겨놓고 어떤 표심들이 움직일 사안들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 막말, 대파. 어떤 게 좀 더 영향력 있으시라고 보십니까? 둘 다 별 영향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이미 선거 들어왔을 때 민심은 결정돼 있습니다. 이미 결정났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정치적 성향 또는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성장하면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것, 인문사회학적 소양 독서에서 축적된 건데 그게 뭐 양파라든가 대파라든가 또는 뭐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변하지는 않고요. 다만 표출되고 싶을 때 하나의 모티베이션으로서의 이 발화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파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상징물이 된 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55에서 60%가 반대했다는 여론이 2년 동안 형성돼 왔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떤 작은 하나의 뭐 이 변화의 뭐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언론에서 기사거리 만들기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대파 얘기했지만 이것도 혹시 발화점이 될지 한번 볼게요. 장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먹은 이것도 여야 공방거리로 하나 떠올랐어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삼겹살인데요. 때 아닌 삼겹살 인증샷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배우 이원종 씨와 함께 고기를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저기 적힌 글을 보면 개양 밥 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종 배우님과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 고기 혹시 소고기로 보이시나요? 삼겹살로 보이시나요? 보통 삼겹살을 저렇게 석쇠에 잘 굽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거 소고기 아니야? 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왜 뻔한 거짓말을 하느냐? 서민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현장 목소리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근데 무슨 소고기야.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네, 정말 선거가 코앞에 오니까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하나하나 뭐라 할까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신조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서민 코스프레 이재명은 한우식당, 한동훈은 편의점 컵라면 이것이 차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 좀 묻고 싶은 게 한우 먹으면 안 됩니까? 한우 먹는 게 꼭 뭐 부자들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우를 먹어놓고서 삼겹살이 뭐 사르르 녹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까지 논평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논평을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한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위선과 표리부동한 모습, 그것이 저 인식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뼛속 깊은 곳부터 그 서민적인 모습을 하고 싶어하는 그 코스프레 정신,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부인 김혜경 씨가 반찬이 없다라 그러니까 소금에 밥을 찍어 먹으면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 나와선 소금에 밥 찍어 먹고 여기 SNS에는 삼겹살 먹는다고 해놓고 자기 비서 시켜가지고 일제 샴푸 사오라 그러고 초밥 비싼 거 시켜 먹고 과일 시켜 먹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저런 위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표리부동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참 처량하고 천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까지 혹시 다 연관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잘 들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삼겹살 인증샷 논란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님 삼겹살 관련해서 계속 입장 내고 있는데 삼겹살 뭐 말씀하시는? 대표님께서 실제로 소고기 드셨는데 삼겹살 드셨다고 그 SNS에 올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뭐 입장이나 하고 계신 바가 있을까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정치 공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 일단은 네. 민주당에서는 좀 대꾸할 필요 느끼지 못한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신지호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참 논평하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선거 막바지 일어나서 좀 뭔가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박박 긁어서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는 음식 가지고 무슨 뭐 거짓말이네 만에 하는데 저런 거는 뭐 논란의 가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 뭐 소고기집을 가더라도요. 뭐골 같은 데 가도 한우 팔기도 하고요. 소고기 팔기도 하면서 한돈도 팝니다.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석쇠도 거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패의 가치는 없는 것인데 크게 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거짓말 프레임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가장 큰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거짓말 못한다고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급해서 삼겹살, 일제 샴푸, 초밥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초조하고 너무 급해서 이제는 포기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아니, 초조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컵라면 드시는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저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찍으신 다음에 이제 어디 인터넷에 올리신 거거든요. 저거는 진정성입니다. 선거 유세가 끝나고 급한 그 끼니를 해결하시지 못한 것을 저렇게 해결하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삼겹살 먹는다고 해놓고 한우를 먹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논평을 하지 않을래도 이재명 대표의 저는 거짓말, 저렇게까지 거짓말하는데 국민은 또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대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시고 어떤 표로 연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마친 뒤에 차량을 탑승하면서 일하는 척했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에 나섰는데 자, 해당 발언 듣고 오시죠.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머리야. 머리 너무 아파. 짧은 영상이었는데 손동욱 변호사님 일하는 척했네라고 좀 무심코 한 발언 같기도 한데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유권자 모독이라고 논평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가수 유성준 씨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네. 방송 사고를 하죠. 마이크가 이제 켜져 있으니까 막 그냥 울면서 빌다가 마이크 이제 그 카메라 없으니까 그냥 본색을 드러내면 욕설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게 대형전의 유튜브 방송 사고가 터졌다. 일하는 척했네. 이 말은 이게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일을 했으면 일을 했네야지. 왜 일하는 척을 합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진정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모든 게 쇼, 일하는 척하는. 이게 카메라에 유튜브에 한번 잡혀가지고 놓은 것 같아요. 대형 사고가 난 거지만. 대형 사고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척했네. 이걸 뭐 고의로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진정성 없는 우리 그 인천 계양에 아파트 하나 이름 모르잖아요. 어떻게 진짜 재개발이나 인천 계양을 좀 사랑하고 일을 하겠다면 아파트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추진하려면 아파트 이름 하나 몰라요. 아마 계양의 동 이름도 하나도 저는 모를 거라 봅니다. 토론하면 왜 계양에 관심이 있으면 일하는 척을 왜 합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본 모습이고 조금 전에 그 삼겹살도 그래요. 미국 같으면 이거 정기 은퇴 사유입니다. 정기 은퇴 사유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응징하는 미국에는 이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발 붙일 수가 없어요. 왜 한우 먹은 걸 습관적으로 거짓말로 삼겹살부터 하겠습니까?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면 항상 진실해야 되고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습관성 거짓말 증후군이 있는 겁니까? 저게 문제예요.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이 좀 무심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떤 뜻이었을까요? 미국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 퇴출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트럼프도 수많은 거짓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컵라면은 진정성이 있고 삼겹살은 위선입니까? 이게 진영 논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가 하는 거는 무조건 못 믿는 거고 우린 다 진정성이 있다. 이게 사는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걸 묻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예. 지금 여야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선거를 해야 될 판에 이런 어디 가서 이상한 에피소드 걸고 와가지고 서로 헐뜯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평론하라고 하는데 제가 심리학자도 어떻게 평론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여쭙고 싶은 이거인 거예요. 얼마 전에 공약 냈지 않습니까?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그런 거 좀 계속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걸 가지고 논쟁하자고 해야지 국가가 발전되고 뭐가 어떤 대한민국의 민생이 좋아지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자, 이번엔 부산 수영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권의 텃밭으로 불리는데 현재 보수표가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하고 무소속 장해찬 후보 두 갈래로 나눠주면서 의석을 뺏길 위기에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이런 가운데 정현욱 후보가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해찬 후보한테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장 후보가 또 이걸 또 거절했어요. 그렇습니다. 정현욱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상 단일화를 요청을 한 건데요. 정현욱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공천받고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장해찬 후보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는 장해찬 후보가 좀 내려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해찬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경선하자라면서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을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경선해서 결정해보자라면서 되려 정현욱 후보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이 내용은 뭐 하실 말씀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장해찬 후보가 대의보단 좀 개인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선하자는데 이미 여론조사가 한 3개 정도 나와 있잖아요. 전부 이제 정현욱 후보가 2등, 장해찬 후보가 이제 3등 아닙니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 무슨 이게 또 경선을 합니까? 경선을. 저 여론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제 이거 경선하자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 막말 과거에 저는 좀 억울하다 보지만 그 때문에 그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경선에서 공천을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지금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빨리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장해찬 후보가 선당우사로 빨리 사퇴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끝까지 사퇴 안 하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표를 몰아줘야 돼요. 이번에 그 정현욱 후보로 표를 몰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민주당 당선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구에.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안 하면 표를 이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전투표가 일단 끝난 상황이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투표율도 수영구가 한 30% 안팎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표가 좀 갈린 상황일 때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단일화가? 그래도 이제 그 본투표가 아직 한 30-40% 남아 있으니 근데 이거 사퇴하면 사퇴 공고문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표가 결집되면 저는 저 아까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면 어차피 이게 1, 2등이 오차범위잖아요. 장해찬 후보는 10% 되고요. 이미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사퇴하면 본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3명에도 이게 똑같잖아요. 네, 선거 사전에 여론조사는 사전에 했던 것이라 현재 한 게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소영주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부산 수영 자체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28년을 지켜왔죠. 수영구가 생기면서부터 그리고 2004년에 탄핵 열풍이 있을 때도 지금 부산시장하던 박형준 시장이 여기서 당선됐던 그렇게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을 튀쳐나오면서 2, 3위를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8년 만에 민주당 진보 측에 자리를 내주게 생겼으니 지금 뭐 속이 끓겠죠.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고요. 사전투표도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고 이미 사전투표에서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준 표들은 다 사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현욱 후보 자체는 이 액션을 그냥 하는 겁니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장해찬 후보를 받지 않으면 장해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층의 표를 가져오려는 하나의 정치적 액션이지 정말로 이걸 물리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없는 것이고 또 시간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영구는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8년 만에 온 호재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나갔던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이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신조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후보는 정확하게 정현욱 후보다라고 강조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근히
친윤 장해찬 후보에게 심정적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공보단 그 명의로 논평을 낸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 입성시켜야 될 분은 정현욱 후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단일화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단일화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을 취소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희 당에서 공천을 취소한 분하고 저희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그것을 단일화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장해찬 후보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를 왜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수성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수영구에서 저희가 한 석을 잃는다는 것은 두 석을 잃는 효과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게 되면은 민주당이 한 석이 추가가 되고 저희가 아주 그 아성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권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를 향한 투표는 사표라는 생각을 하셔서 좀 정현욱 후보를 향한 지지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만 본 투표까지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영의 유권자분들, 지혜로운 국민들께서는 정현욱 후보를 향한 투표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수영구는 탄생 이래로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에게 의석을 뺏긴 적이 없는 보수 진영의 어떤 텃밭인데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일화 하더라도 아니면 사퇴하더라도 판세가 어떻게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아니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장해찬 후보는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예요. 애초에 사실 이런 분이 공천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제 장해찬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제 친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장해찬 후보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예요. 대통령의 그림자가 늘 어른거리고 있고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24회나 민생 토론을 하시고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반성한다. 그다음에 우리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통령은 하나도 안 바뀌니까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선거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수용구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 꼭지점에 장해찬 후보라는 사람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죠. 어제 나섰던 서울 송파을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현역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 지역구기도 합니다. 자, 장관 기자, 어제 배 후보가 SNS에 이재명 대표 지원 유세 관련 기사를 올리고선 의미심장한 반응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험지인 이 송파을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 기사를 배현진 후보가 올리면서 이런 모습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 별 4개 그리고 괄호치고 또 하나의 별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글의 뜻은 현재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전과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배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별 하나, 별 넷, 둘이 합쳐 별이 5, 찬란한 별빛들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별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얘기가 일단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민들이 긴 줄 섰는데 여기 시민들 일부가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별이 그 갈로 속에 있는 별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놨는데 배현진한테 아직 답이 없어요. 아직 답이 안 유세 중이니까. 왔습니까? 예. 근데 그 아마 제 추측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과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전과잖아요. 해놨고 이제 앞으로 또 별 전과가 생길 거다 해가 갈로 한 것 같은데 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장동 FC고 합친 거 별 하나, 그다음에 위정교사 별 하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별 하나, 별을 한 3개 정도는 그려놔야 돼요. 앞으로도 이게 더 놓을 수 있지만 별을 하나만 갈로 속에 해놓은 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마 송파는 이제 그 갑하고 어른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앞서가고 있는 거고 병이 상당히 그 혼전을 벌이고 있는 김건식 후보 있잖아요.
남인순 네. 그 지역이 이제 아주 관심 지역이죠. 네. 박지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반응들까지. 아니 뭐 별 4개, 5개 이렇게 늘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이 당대표로 계시는 정당한테 왜 지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왜 국회의원 선거가 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문제, 명품백 수수 의혹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별을 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권층이냐 또는 차별적 수사에 의해 가지고 또는 기소권의 독점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문제가 아니라 특권과 차별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은 잘못이 있더라도 무마해버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음주운전 전과도 차별받은 겁니까? 특권? 이게 탄압받은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9주년 특집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방송될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의 9주년 특집. 만화 은하철도 999 주제곡을 부르며 숫자 9를 강조해 꾸며질 예정이었는데요. 회사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기호 9번과 겹쳐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판단해 결방을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오는 14일에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내용이 단독 보도가 되면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C 복면가왕 9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을 공식 SNS 계정에 올리곤 입틀막, 파틀막에 이은 구틀막이다. 그럼 9시 뉴스도 결방시켜야 하냐 쓴소리를 날린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MBC와 조국혁신당이 짜고 쳤다는 의혹에 해명하라고 논평까지 했다고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 오히려 논란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깡통 열차가 전복된 채로 운행돼 3살 난 쌍둥이 여자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트랙터가 8개의 깡통을 끌며 운행되는 놀이기구 깡통 열차. 지난 1일 쌍둥이 어머니가 SNS에 열차 전복 사고를 당했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 깡통 열차의 마지막 자리에 탑승한 엄마와 쌍둥이 자매, 열차의 방향이 바뀌며 순간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 전복됐습니다. 혼자 탑승한 쌍둥이 자매 중 한 아이는 튕겨져 나갔고 엄마의 무릎에 앉은 아이와 엄마는 뒤집힌 채로 약 3초간 끌려갔는데요. 자매와 엄마는 모두 마찰 화상을 입고 한 아이는 치아가 파절됐습니다. 엄마 또한 옆구리와 무릎이 다쳤다고 전해지는데요. 피해자 측은 테마파크는 사과할 말이 없고 열차 운전기사는 아버지에게 일단락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 사과만 전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하루빨리 입장을 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